미영아, 김장은 언제 할 거야? 벌써 11월 중순인데. 유산한 지 겨우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아직 하복부가 욱신거리고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죠. 병원에서는 최소한 2주일은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감기라도 앓고 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됐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조차 떨렸어요. 유산 후 며칠 동안은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몸보다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석 달 동안 품고 있던 아이를 갑자기 잃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부엌으로 향하시면서 중얼거리셨습니다. 몸이 회복이 안 됐다고. 요즘 여자들은 참 약해졌어. 내 시절엔 애 떨어뜨리고도 다음날 밭에 나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애 떨어뜨리고라니요. 마치 제가 일부러 아이를 잃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죠. 남편 민수는 그날도 일찍 출근했습니다. 제가 유산하고 나서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았어요. 집에 있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저만 혼자 이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요란하게 그릇을 부딪히는 소리를 냈어요. 일부러 소리를 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들리라고 말이죠. 김장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겨울 준비는 안 하고? 시어머니의 투덜거림이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다시 주저앉았어요. 아직 빈혈 기운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라면 하나를 끓여서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힘 좀 내? 김장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다시 김장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라면을 몇 젓가락 먹다가 구역질이 나서 그만두었어요. 입맛도 없고 속도 메스꺼웠거든요. 음식도 남기고 정말 못 쓰겠네.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깊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제 유산은 그저 집안일을 방해하는 불편한 일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김장을 하라고 하시는데 난 아직 몸이 안 좋아서요. 민수는 넥타이를 풀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김장철이 다 지나가잖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난 우리 아이를 잃었다고요. 몸도 마음도 아픈데 왜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미영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엄마도 좋은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야. 좋은 뜻이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친정 어머니는 제 사정을 듣고 분노하셨어요. 뭐라고? 유산하고 일주일 만에 김장을 하라고? 미영아, 그건 아니다. 너 몸 상할 수 있어. 친정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몸부터 회복해. 김장은 몸 나아지고 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셨어요. 며느리가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혼자 다 해야 하나?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라도 도와드리려고 했죠. 하지만 일어서자마자 어지러워서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그러게 평소에 몸 관리를 해야지. 애도 못 지키고.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도 못 지키고라니요. 마치 제가 일부러 아이를 잃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셨어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사실을 말한 건데. 요즘 며느리들은 참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날 하루 종일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유산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마음에 또 다른 상처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산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김장 재료 사러 가자. 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야? 김장철 다 지나간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배추 20포기, 무 10개, 고춧가루 10kg.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주문하셨어요. 올해는 미영이가 다 할 거니까 넉넉히 준비해야지. 상인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다 한다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김장 하나는 제대로 배워야지. 나는 감동만 할 테니까 내가 다 해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와 함께 하던 일인데 이번에는 저 혼자 다 하라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요. 그런 핑계는 그만해. 애 하나 못 지킨 주제에 김장도 못하면 어디 가서 며느리 노릇하겠어? 또다시 아이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유산한 것을 계속 들고 나오셨어요. 마치 제가 고의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말이죠. 저는 울음을 참으며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대야에 배추를 넣고 소금을 뿌리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배추와 함께 제 눈물도 절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면서 하면 짜게 된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일했어요. 하지만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자꾸 어지러웠습니다. 제대로 해. 배추가 고르게 절여지지 않잖아. 시어머니는 계속 지적만 하셨어요. 도와주지는 않으시면서 잘못된 부분만 찾아내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저는 계속 배추를 절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식사를 하시고 저에게는 김밥 하나만 던져주셨습니다. 빨리 먹고 계속해.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 저는 김밥을 억지로 넘기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복부가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계속 저를 압박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양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고춧가루에 젓갈, 마늘, 생강을 넣고 버무리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어떻게 김치를 제대로 담겠어? 시원찮네. 시어머니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아팠지만 끝까지 견뎌야 했어요. 이것이 며느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김장 이틀째 본격적으로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배추 꺼내서 씻어. 제대로 절여졌나 봐야지. 시어머니는 저를 감시하듯 지켜보시며 지시만 하셨어요. 배추를 하나씩 들어 맛을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짜잖아. 어제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제가 어제 눈물을 흘리며 일했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일부러 트집을 잡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씻어서 물기 빼. 이런 식으로 하면 김치가 맛없어진다. 저는 다시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온몸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욱 심해졌어요. 그렇게 버무리면 언제 끝나겠어? 힘 좀 줘서 해. 양념이 고르게 안 발라졌잖아. 다시 해. 내가 봐도 시원찮네. 이런 김치 누가 먹겠어.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잠깐 손을 멈췄어요. 어머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폭발하셨습니다. 최선이 이거야? 애도 제대로 못 지키더니 김장도 이 모양이네. 도대체 우리 집에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애도 제대로 못 지킨다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아이를 잃은 게 아닌데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정말 제 잘못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한 건데. 며느리 구실도 못하면서 무슨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어요. 우리 민수가 너 같은 여자 만나서 참 불쌍해. 애도 못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왜 울어? 기분 나빠? 사실을 말하면 기분 나빠? 시어머니는 제가 우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울 자격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당황스러워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와이프가 김장도 제대로 못해서 답답해 죽겠다. 이런 며느리 봤나? 민수는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시어머니를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씻고 나온 후에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하세요. 저 아직 몸도 완전히 안 나았는데. 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엄마도 나름 신경 쓰시는 거야. 김장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 또다시 시어머니 편을 드는 민수에게 실망했어요. 신경 쓰는 거라고요? 저보고 애도 못 지킨다고 하시는데요? 엄마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 거야. 민수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김치를 통에 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제 화가 나서 밤잠을 못 잔 탓인지 더욱 몸이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벌써 9시야. 시어머니의 아침 인사는 잔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묵묵히 김치를 담았어요. 대답도 안 해? 예의가 없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담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아이를 잃어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대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은 제가 일부러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못된 년이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도 어머님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존중? 웃기지 마. 며느리 주제에 존중이 뭐야? 너는 이 집에 얹혀 사는 신세면서 얹혀 산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결혼해서 시댁에 사는 것이 얹혀 사는 거라고 하시니까요. 그래, 얹혀 살고 있으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말대꾸나 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깎아내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옳지 않아요. 저도 이 집의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민수가 점심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수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민수야, 내 와이프가 나한테 대들고 있어. 민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했어요. 엄마, 뭔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와이프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말대꾸해. 이런 며느리 봤나?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시어머니가 먼저 저를 모욕하셨는데 마치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계속 저를 무시하셔서. 미영아, 엄마한테 사과해. 민수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수는 진실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이 조용해지기만 바랄 뿐이었어요. 사과는 무슨 사과요? 저한테 먼저 사과하셔야 하는 건 어머니예요. 제가 끝까지 버티자 시어머니가 완전히 폭발하셨습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년을 봤나? 민수야, 당장 이 년을 내쫓아.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미영아, 너도 일단 방에 들어가 있어. 저는 화가 났어요. 왜 제가 방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방에 안 들어가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들에 대해 사과받을 때까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저앉으시면서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며느리 때문에 죽겠네.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거야? 연기였어요. 완전한 연기였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윽박지르시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갑자기 약한 노인으로 변신하신 거예요. 민수는 당황해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이런 며느리 두고 어떻게 괜찮겠어? 저는 시어머니의 연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강압적이고 독선적이시다가 아들 앞에서는 갑자기 약하고 불쌍한 어머니로 변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연기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제가 말하자 민수가 화를 냈어요. 미영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연기를 왜 해?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더욱 서럽게 우셨어요. 아이고, 내가 연기를 한다니. 이런 며느리랑 어떻게 같이 살아? 민수는 완전히 시어머니 편이 되었습니다. 미영아,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저는 절망했어요.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사과는 절대 안 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럼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엄마 기분이 풀릴 때까지. 민수는 결국 저를 내쫓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영원히 외부인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친정에 일주일 있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셨어요. 미영아,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니? 유산한 것도 속상한데.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친정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시어머니가 너무 심한 거야. 그 따뜻한 위로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친정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좀 진정하셨어. 집에 가자.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괜찮을 거야. 사과도 없이 그냥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답답해했어요. 미영아, 너무 고집부리지 마. 엄마가 먼저 사과하실 분은 아니잖아. 그럼 저는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나서셨습니다. 사위, 미영이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가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죠. 민수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무조건 참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틀 후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미영아, 언제까지 친정에서 응석바지를 할 거야?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사부인 미영이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몸이 안 좋다고 집안일 안 할 건가요? 며느리가 집을 비우니 모든 일을 제가 다 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사과하지 않으시면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아이를 잃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애도 못 지킨다고 하신 거요. 그리고 얹혀 산다고 하신 것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사실이잖아. 친정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사부인,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도 사람인데. 사람이니까 제 역할을 해야죠.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진심으로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가세요. 저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일어서셨어요. 좋아, 그럼 평생 친정에서 살아봐.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 그렇게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친정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해졌어요. 드디어 제 마음속 응어리를 다 털어놓았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아, 엄마가 완전히 화나셨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변하셔야 해요. 그럼 정말 이혼하자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가 선택하세요. 어머니 편을 들 건지, 아내 편을 들 건지.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수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도 제 편에서 힘을 주셨습니다. 미영아, 내가 옳게 하고 있어. 참기만 하면 더 무시당해.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참고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확고해졌어요. 2주일이 지났을 때 마침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으로 왔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미영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평소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나 봐. 처음으로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사과의 말이었어요.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내가 아이를 잃어서 힘들었을 텐데 내가 김장만 생각하고 너를 배려하지 못했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얹혀 산다고 한 말도 미안해. 너도 우리 가족인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지. 시어머니의 사과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어요. 죄송해요. 저도 제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당하게 맞섰던 것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미영아.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조건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저도 어머님을 존중할 테니까 어머님도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 집으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으시고 제 의견도 물어보셨어요. 미영아,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어머님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극진히 돌봐주셨어요. 미영아, 무리하지 마.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까. 예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아이를 무사히 출산한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그때 내가 나한테 당당하게 말한 거 잘한 것 같아. 나도 반성하게 됐어. 저는 시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감동했어요. 결국 진심으로 소통하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 저희는 서로를 존중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가끔 의견 차이는 있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더 좋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